2017년 대한민국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 민심은 정권 교체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00일, 후보 시절 내세운 제조 산하 사상을 기반으로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사람 중심 경제는 민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퍼주기식 정책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과연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정두원 전 국회의원을 만나 2017년 새 정부 총평과 함께 미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이시죠. 정권 교체 여러 번 경험해 보셨는데 정중앙에서도 한번 보셨고 주변에서도 보셨죠. 국방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삼선 국회의원 역임하셨던 정두원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워낙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셔서 시청자분들은 동향을 잘 알고는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 방송 활동 외에 다른 어떤 또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나요?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 분주하겠어요. 다음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 저는 요새 정치는 좀 일선에서 떠나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사무실 열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럼 방송 활동이 주된 활동으로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 네네. 연말이 다 됐습니다. 네. 이 정부도 이제 반년이 지났고요. 네. 그래서 한번 중간 평가라고 그럴까요? 저희 네. 나름대로 연말도 돼서 네. 종합 정리를 한번 하는 차원에서 네. 총평 차원에서 한번 정 의원님 한번 모셨습니다. 종합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권 출범 후에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적폐청산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오로지 그것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래 끄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이 정권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시원스러운 무슨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정부가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야지 이제 재집권도 가능하지. 네, 그렇지 네. 않으면은 아무래도 하락세가 이제 곧 나타나겠죠. 네. 우리 정 의원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세 정부를 국회에서 보신 것 같아요. 네. 이 각각의 세 정부를 한번 이번에 문재인 정부까지 해서 이제 네 번의 정부를 보시게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점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가 아니라 지지율이 70% 이상 나오잖아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상하게 이제 좌파 청산이란 그런 그러니까 냉전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식들이 강해서 그런데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쏟고 제대로 일을 못했던 것 같고요.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8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어요. 돌이켜보면 MB가 처음 내걸었던 게 뭐였냐면은 물가 통제 품목 50개 발표했거든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것처럼 사실 강한 규제가 어디 있어요. 시장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건데 그게 전두환 때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MB 사고방식은 전두환 시대 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지 않을까. 네. 원조 MB계로 돼 있는데 MB가 들으시면 좀 서운하시겠죠. 초기 정책들의 사례를 들어주셔도 좋은데 이명박 정부 때 참 대표적으로 권위적인 정책의 하나로 굉장히 예시가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정도 작품은 그래도 안 보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정부도 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보이시나요? 경제 쪽으로는 아무래도 복지에 치중해 있는데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죠. 이제 객관적으로 좀 제가 좀 신랄하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복지는 좋은데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다 이제 떼우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기분 좋지만은 그게 지속 가능성이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퍼주기 하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인 소득이 15,000달러에서 지금 4,000불, 5,000불 한다고. 그게 다 그냥 세금으로 다 이제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노동 정책이나 저 정규직 전환 또 최저임금 또 일자리 늘린다고 이제 공무원 수 17만 4천 명 늘린다는 게 가장 저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공무원들 앞으로 먹여 살리려면 한 20몇 년간 300조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포퓰리즘이고 퍼주기식이죠.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는 네. 거죠. 최악의 정책이다라고 꼽고 싶으신 정책이 있겠습니까? 저는 원전 폐지. 음. 사실 아무 대책 없이 원전을 폐지한다는 건데 사실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안전도가 높고 기술 수준이 높은 이제 정말 경쟁력 있는 산업인데 그거를 영화 한 편 보고 생각을 바꾼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무 대책 없이 그걸 지금 폐지한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전기료 상승이라든가 또 앞으로 대체할 여러 가지 LNG라든가 무슨 또 석탄 이런 게 다 이제 미세먼지 환경적으로도 다 문제가 있는데 원전이 그래도 가장 친환경적이고 네. 가장 저렴한 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가 가끔 추락하잖아요. 네. 그럼 비행기 없애야죠. 위험하니까. 원전은 지진이 나도 끄떡 없어요. 지진이 나서 원전이 잘못됐다는 사례는 네. 하나도 없거든요. 완전 탈원전보다는 이제 원전의 비중을 줄이자 이런 쪽이 아닐까도 싶은데 그 부분조차도 좀 옳지 못하다고 보시나요? 원전 아니요. 비중을 줄이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줄인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용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지금 신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재개하는 건데도 그걸 땡겨가지고 지금 멈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너무 과격하죠. 네, 네. 반대로 그래도 좀 요거는 저 진보 정권이 들어와서 그런지 요건 좀 우리가 눈여겨 보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원해주고 싶다 할 정도로 좀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은 정책은 있으신가요? 정책보다도 정치는 되게 잘하세요. 정치에. 그러니까 이제 소통도 굉장히 서민적이고 뭐라 그럴까 친근감 있게 잘하는데 그거는 저도 혹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아유 멋있다 박수 막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하고의 그 소통이 원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대통령이 되면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꼭 좌파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꼭 머물러요. 누구나 다 그러더라고요. MB, 박근혜 그 전에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도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셔야지 왜 자꾸 자기를 지지했던 그런 네, 네. 그 세력의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지 네, 네. 그게 안타깝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몇 가지.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 부분을 빼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소득 주도 성장. 어떻게 보면 지난 우파 정권, 보수 정권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일단 철학을 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일종의 케인즈식 방식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너무 대기업 위주로 또 기업 위주로 낙수 효과를 바라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환율 문제라든가 투자 문제에 이제 기업에 집중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상승시켜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그걸로 이제 투자를 유인하자, 방향을 바꿔보자라는 시도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선행돼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이라는 건데 그 개혁이 뭐냐면 알다시피 금융개혁, 노동개혁, 재벌개혁, 교육개혁, 공공부문 개혁 이런 게 이제 선행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이라는 게 결국 10%의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 나가다 보니까는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복지 퍼주기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되죠. 최근에 이제 보니까 실질 가계 소득의 그 증가율을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 오히려 가계 소득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 현상이 계속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해도 이르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수치를 보고서 전반적인 얘기하기에는. 트렌드가 이제 이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실질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특히 중국에 비해서 이제 추월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조선, 뭐 철강, 해운, 석유화학, 뭐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만 빼놓고는 거의 이제 추격당하고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돈 되는 산업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걸 구조조정이라는데 그거가 굉장히 뼈 아프고 네. 거기서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거를 이제 도전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민노총을 비롯한 귀족 노조들이 또 너무 많은 몫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소득 상위 랭킹 10%에 귀족 노조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약자연하는 척하지만은 사실 소득 우리나라 1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항상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 주셨으니까 기왕에 예. 소득 양극화 얘기 주셨으니까 우리 사회 그 부자들, 뭐 대기업 재벌로 대변되는 부자들이 있고 또 귀족 노조도 있고 옛날 뭐 저 우리 김지아 선생의 오적이라는 담시도 생각이 납니다만 어느 도둑이 제일 큰 도둑입니까? 뭐 삼성 예를 들어봅시다, 솔직히.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에버랜드 주식을 이건희 회장의 아들한테 60억을 상속을 하죠. 네. 세금 빼고 46억을 가지고 20년 만에 8조를 만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생산적인 부가가치적인 생산 활동을 해서 돈을 만든 게 아니라 거의 머니게임이거든요. 머니게임이라는 얘기는 결국 국민들의 그 개미들의 돈을 결국 세금을 거뒀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일모직 저기 하고 합병해가지고 저 결국 후계자 구도를 지금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다 대기업은 머니게임으로 돈 벌어가지고 개미들 돈 빨아들이고 있고 노조는 또 노조 저 귀족노조대로 자기네들 거의 그 평균 임금이 거의 1억에 가까워 가는데 그래도 계속 자기네들 그 임금 상승 시켜달라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은 이제 거의 반대하죠. 자기네들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양대 그 기득권 구조가 하나는 우파 기득권, 하나는 좌파 기득권이 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당이 소위 말해서 진보 정당이라는 부분의 핵심 지지층이 귀족노조예요. 그리고 뭐 보수 정당이라는 핵심 지지층이 이제 대기업을 유시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대 정당이 상위 10%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요. 나머지 90%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죠. 상당히 뭐 아주 그 중에 더 큰 도둑이 누굴까요? 똑같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그거를 적대적 공생관계라 그러는데 대기업하고 대기업 노조는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네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거 거기서 죽어나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이 죽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소득이 이제 상승할 때는 그나마 하위 90%도 어느 정도 그래도 지탱할 수가 있는데 이제 소득이 정치하면은 그 소득 랭킹 상위가 가져가는 50%를 밑으로 이제 내려야 되거든요. 그게 모름지기 각종 개혁입니다. 그걸 안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하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적 성장 발전에 가장 큰 저해를 저해 요인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이제 천착을 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는 그런 구조 개혁보다는 퍼주기에 일단 근데 그냥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세금 뭐 그냥 주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 지금 뭐 저 관료들은 모든 권력이 국회로 넘어가 있다 이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많은 힘이 국회로 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될 집단은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 국회하고 관료하고도 또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또 지역구 사업을 타내기 위해서 관료들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죠. 관료들은 지역구 사업에 도움을 주면서 이제 또 자기네들 기득권을 유지하고요. 그건 지금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 투명성은 많이 좀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노동개혁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실종됐다 노동개혁이. 그러니까 그 기득권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이중화돼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 노동시장하고 이제 중소기업 영세업자들 노동시장하고 그러니까 대기업 임금의 중소기업 임금이 반이고 네. 또 하청업자는 그 반의 반이고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임금의 차이가 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대기업은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임금 상승시키면서 신규 일자리는 만들어내지 않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그 버티기 위해서 중소기업한테 단가 후려치게 하면서 이제 전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네. 네. 우리나라 고용은 거의 중소기업에서 하는데 중소기업이 계속 대기업 노조와 대기업의 그 압력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고용도 못하고 네. 그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일자리 부분은 사실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자리 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고 최근 뭐 이게 수치를 보면은 뭐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어떤 취업률 이런 거 보면 조금 뭐 움직임이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정도의 뭐 움직임은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노인들 장년층 취업이 좀 주로 있는 것 같고 이 정부가 하여튼 비정규직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되겠다라든지 기존의 어떤 그 기득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 방향은 맞는 거 아닌가요? 비정규직을 강제적으로 정규직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죠. 왜냐하면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은 못 버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근로자들을 위한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을 결국 내모르는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식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경제의 주체는 그래도 발전기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결국 기업 활동에 혁신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토지, 자본, 노동을 이제 좀 자유롭게 해가지고 그거를 새롭게 이렇게 융합해서 새로운 생산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핸드폰이 필요해서 핸드폰이 나왔나요? 핸드폰을 만들어내니까 핸드폰 수요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내놓고 이제 이름으로써 수요도 창출되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걸 이제 요새 변양균 장관이 많이 주장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케인즈식인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서 슈페터의 그 혁신 처방으로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사실 지난 그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보수 정권에서 노동개혁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못했죠. 거기서도 왜 못? 그때는 야당에서 또 반대를 해서 못했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나마 노동개혁 하려고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성과급제도 만들어내고 뭐 했는데 결국 다 이제 원위치돼 버렸고 결국 그 아까 말한 귀족노조의 압력에 못 이겨서 야당에서 그냥 당시 야당에서 해야 반대니까. 될까요? 귀족노조들이 스스로 마치 지금 수도사처럼 스스로의 가진 걸 내놔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3인당에서 오히려 노동개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미국에서도 민주당에서 오히려 노동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노동적인 정권이라는 이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해야죠. 그리고 노동개혁은 왜냐하면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그 자영업자들 당장은 좀 지지율에 영향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받더라도 노동 박수 받기 위해서 최고의 이제 노동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도 해야 되지만 그럼 파업 실업하는 사람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정부 정책이 쭉 나와야죠. 근데 그게 이제 다 돈으로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를 줄여준다든가 주거비를 줄여준다든가 의료비를 줄여준다든가 이런 또 개혁들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면서 이제 그 노동개혁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죠. 지난 우파 정권에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아. 지금 박수 받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권을 내줬다 할지라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파 정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박근혜 정부는 우파 정권도 아니고 무슨 뒤죽박죽 정권이었기 때문에 뭐 정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 뭐 금융위기 뭐 해결하느라고 뭐 정신이 없었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퍼주기 정책이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또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경제 성장도 떨어지고 있고 뭐 경기도 별로라고 그러는데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그렇고
세금은 잘 거친다 그래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착시 현상인 게 이제 수출 종목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이제 아직까지는 뭐 중화학 쪽에서는 아직은 좋으니까 그쪽에서 거치는 세금 때문에 그런 착시 현상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인세에서 이제 국민 세금 받아들이는 총량에서 법인세 비중이 아직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데서 많이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퍼주기 정책도 이 세수가 막 빠듯하고 쪼들리고 하면 좀 경고 사인이 올 텐데 세수가 비교적 원활하니까 아마 아직 급한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원활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차곡차곡 좀 이제 나중에 적자 재정을 네, 대비해서 좀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데 좀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막 나눠주면 안 되죠. 좀 발굴되지 않았던 여백이 있던 부분에서 이제 세수가 거치다 보니까 이제 보이지 않게 나오는 모양이 이제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된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네. 아무튼 그 어떤 그 재정의 문제 우리가 이제 좀 퍼주기에 대해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이 정부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거의 종합적인 점수는 그 정부의 뭐 지지도에 뭐 다 반영이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정부 초기 지지도는 뭐 지난 정부들도 초기엔 다 좋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는 그 촛불 때 그 초기가 별로 길지 못하고 이게 바로 꺾이는 과정이 됐고 박근혜 정부는 이제 비교적 초기 가다가 이렇게 꺾였는데 뭐 지금 점수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좀 나쁘지 않은 좀 총점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네, 네. 나눠 가질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네. 독식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총점이 좀 부풀려진 오버 예. 이베리트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다. 예. 예.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리네요. 예. 네. 내년 끝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직도 기울어지는 운동장인데요. 네.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네. 뭐 친박 아직도 그 적폐라고 할 수 있는 네. 친박 세력들 네. 지금 아직도 버티고 있고 네. 또 야당 대표는 맨날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고 네. 또 뭐 국민의당, 바른당 뭐 합친다 어쩐다 저런 네.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낮은 지지율 속에서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되게 뭐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야당이 강해야지 여당도 강해지고 정부 여당도 사실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야당의 모습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정말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네. 조금 그런 평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재편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네. 뭐 그렇게 일단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상태로는 저 전망은 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같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모저모 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두원 전 의원 말씀대로 새 정부가 총점에서는 그렇게 나쁜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정권 후반부 끝날 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정책의 승부를 걸면서 차곡차곡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표정의 경제 펀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